네, 안녕하세요. 장윤준 변호사입니다. 벌써 이제 상법이네요. 6모드 끝났고요. 그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 7, 8월에 좀 실력을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뭐 시험 떨어지시고 좀 마음 좀 추스리고 하셨다면은 7, 8월 달에 생각보다 좀 많이 덥고 이러니까 긴장감이 좀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 테니스는 상관없는데 전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공부하는데 좀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 8월 달에 많이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 8월 이후에 자기 실력이 30% 안에 드는지 그거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객관식 사례형이 왜냐면 이제 찬바람 불면 다 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7, 8월 달에 좀 열심히 하셔서 자기가 이제 30% 안에 듣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OT 자료 좀 볼게요. 네. 저를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 상법뿐만 아니라 합격 전략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합격 전략 좀 볼게요. 시험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치시고 매일 첨삭 및 강평을 꼭 듣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고시 2차가 끝나가지고 강평을 당일 강평 오후 6시 30분에 합니다. 그래서 채점 다 해서 오후 6시 30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광현 변호사님은 저는 열심히 문제 만들고 있으니까 그 강사님들 이렇게 믿고 꼭 시험은 함께 봐주세요. 나는 시험 때까지 변시까지 시험은 한 번도 안 빠진다 이러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어떻게 변시 떨어져. 알겠죠? 그래서 꼭 시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가 높은 배점에서 먼저 점수를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록이 175점이잖아요. 우리 무조건 100점 넘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9월 중순경부터 일요일 아침마다 해서 뭐 2회 보고 뭐 또 2주 정도 쉬고 이런 식으로 8회 동안 민기록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중순부터 해서 민기록 특강을 일요일 아침마다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민사례 1문, 2문은 저희가 이미 이제 잘 정리하셨고요. 답안지 보니까 너무나 잘 쓰셔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1순위는 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례 1문 150점, 그 다음에 민사례 3문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점수 받기가 진짜 쉬워요. 얘는 50분만 쓰셔도 60점까지 맞으셔야 돼요. 민사례 2문보다 민사례 3문이 훨씬 양은 적은데 훨씬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밑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특히 민사례 3문은 답안지 작성 틀과 답안지 작성 스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민사례 2문은 같은 100점이지만 문제가 길죠? 사실관계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민사례 3문은 사실관계가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못 쓰는 건 나도 못 쓰고 대부분이 잘 쓰는 건 저도 잘 써요. 그래서 꼭 틀을 맞춰주셔야 돼요. 민사례 1문, 2문, 3문 중에서 가장 틀을 잘 맞추셔야 되고 결론을 무조건 10점이면 한 줄 쓰겠지만 20점, 25점이면 결론은 무조건 2줄에서 3줄 써주셔야 되는 게 상사례예요. 민사례 3문. 그래서 민사례마다 쓰는 방법이 다르니까 똑같이 쓰시면 안 돼요. 뎁스가 다 다릅니다. 왜냐면 교수님들 성향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그 비교 한번 해드리려고 저를 선택하신 분반분들은 워낙 잘하긴 하는데 저는 테미스 계신 분들 다 걱정이 돼가지고 표 한번 볼게요. 민사례 1문 150점이죠. 민사례 2문 100점이고 민사례 3문 100점이에요. 가성비로 따지면 민사례 3문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민사례 3문부터 쓰시고 민사례 1문 넘어오신 다음에 민사례 2문으로 마지막에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가성비가 민사례 3문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추천 응시 순서는 3문부터 쓰시고 1문 쓰시고 그 다음에 2문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문을 50분에 끊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거는 45분에 끊으셔도 60점 넘는 사람은 넘고 1시간 10분을 쓰셔도 50이 안 되시는 분은 안 돼요. 근데 사실 상사례는 저희가 이제 사례형을 위주로 좀 더 많이 가르치는 학원이기 때문에 상사례 때문에 점수가 낮을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광현 변호사님 상사례 워낙 잘하시니까 학원을 믿고 50분만 쓰시는 연습을 하세요. 꼭.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10분을 모아야지 민사례 1문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1시간 30분 그대로 쓰시면 돼요. 150점. 근데 민사례 2문에서 70점을 배치해야 돼. 70점. 여기서 만약에 민사례 3문을 먼저 쓰시는데 여기서 1시간 10분이다. 그럼 나머지 2시간 30분이 남잖아요. 계속 울면서 써도 못 따라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 사실 민사례만 잘 봐도 안 떨어지는 시험이잖아요. 350점. 그럼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가장 어이없게도 가장 비중이 낮은 민사례 3문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정말로. 이때 50분 쓰셔야 돼요. 50분 쓰셔도 60점 넘으시면 진짜 넘습니다. 워낙 저희가 민사례는 저나 이광현 변호사님 워낙 다 잘하시니까 학원을 믿고 딱 50분만 쓰세요. 50분만.
그래서 답안지 작성 이런 거 아직 어려우신 분은 그러니까 제 자료라도 좀 보세요. 실전 답안 이런 거 주변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양만 써야 되는구나. 특히 CBT는 글자 수가 비공식적이지만 12에서 13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비공식적으로 지금 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생각보다 많이 못 써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좀 적게 쓰는 연습하시고 적게 써야지 50분 안에 쓸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사례형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변시 변모랑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그 연대 사태 있었잖아요. 공기로. 그래서 법무관 애들 30명이 눈에 불을 켜고 다 빼요. 비슷한 거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뭘 보셔야 돼요? 쟁점은 보셔야죠. 조문이랑 판례. 그래서 법판사로 제가 쓰잖아요. 법리는 조문이고 판례는 판례 그대로 쓰고 그래서 법판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 비슷한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떤 틀을 가지고 쓸 것인가? 법리에 조문 써주시고 판례에 그대로 써주시고. 예. 그리고 객관식은 상법 객관식 어디까지 준비하셔야 되나요? 사실 상법 교수님들이 조금 이 조문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되게 우리가 그 많은 상법 조문을 다 알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살기 자료는 더 테이블 형식의 상법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시간을 가장 적게 쓰면서 가장 많은 그 점수 확보를 위해서. 예. 그렇다고 해도 이제 상법 객관식도 어느 정도 푸셔야 돼요. 예. 알겠죠? 그래서 실전 답안 예시 잠깐 볼게요. 예, 3문이고요. 예, 기초적 사실관계 이렇게 짧잖아요. 기초적 사실관계가 그냥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100점짜리인데도. 근데 얘는 여기 지금 10점만 가져왔는데도 이 밑에 한 페이지의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100점을 써야 돼요. 우리가 100점을.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들 그렇게 잘 못 써요. 못 쓰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못 쓰지 않아요. 그러면은 50분만 딱 쓰시라고. 50분만 쓰시려면 틀을 잘 잡아요. 틀을. 예. 그래서 3문 그냥 실전 답안부터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유질 약정이 유효한지예요. 그럼 볼게요. 문제에 집중하셔야죠. A와 을은행 사이에 근질권 설정 계약에서 포함된 유질 약정이 유효한가? 그럼 쟁점 정리는 유질 약정이 유효한지 문제된다.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셔야지 내가 머릿속에서 강사님이 파이널 때 찝어준 쟁점을 생각해서 쓰시면 느려요. 그냥 문제 있는 그대로 그냥 베껴 쓰시면 돼요. 약간 민사례 1문이랑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질약정의 유효. 왜냐면 쟁점에서 유질약정이 유효한지 문제에서 유질약정이 유효한지 자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쟁점 정리 그대로 써주시고 그 쟁점 정리에 쓴 내용을 소목차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법리는 59조에 있어요. 예. 민법의 339조는 유질 계약의 금지인데 이거는 상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 질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어요. 판례도 있네요.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질권에 대해서도 상법 59조가 적용되고 피담보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며 질권 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채점 들어가셔서 채점하신 교수님들은 요 정도 판례 현출하시는 사람도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례를 보실 때 된다 안 된다 위주로 보세요. 이 정도 저는 이제 설명드리려고 판례를 그대로 거의 가져왔는데 실제 우리가 현출 이 정도까지 못해서요. 왜냐면 판례를 현출하려다 보면 시간이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민사례 3문을 1시간 10분 쓰고 그 순간 1문 지나서 2문 왔을 때 작은 통백이 나와요. 보통 가족법, 상속법 쪽이겠죠. 2문의 마지막. 거기 30점짜리. 그거 날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민사례 3문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안의 경우 그대로 사실관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A는 을은행가. 그래서 판례를 생각보다 현출 못하실 것 같으면은 사안의 경우를 더 빠방하게 써주시면 돼요. 어쨌건 우리는 칸은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요. 결론. 꼭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야 되겠죠. 왜냐면 유효한지 물어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민사례 1문, 2문과 민사례 3문이 가장 다른 점은 결론을 빠방하게 써주세요. 우리가 사안의 경우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쓰더라도 민사례 2문은 결론은 그렇게 빠방에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상사례는 꼭 그러니까 3문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을 빠방에 써준다. 빠방에 써준단 말은 10점일지라도 꼭 쟁점 정리, 소목차, 결론까지 꼭 목차 잡아주시고 10점이었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15점, 20점이면 결론은 최소한 2줄에서 3줄 써준다.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만 해도 100점짜리 상법에서 한 5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남들이랑 저랑 1.5점씩 차이나요. 1.5점씩 5문제면 7.5점이에요. 그죠? 예. 실력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형식 중요하니까 형식 많이 봐주시고요. 예. 필살기 좀 볼게요. 그래서 내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 되게 다들 소중하시잖아요. 예, 24조 중요해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고요. 예, 부진적 연대 책임입니다. 웬만한 거는 연대하여 책임진다라고 법조문에 있어도 다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법에 하나 있죠. 57조 1항. 예, 연대 채무입니다. 걔 진정 연대 채무고요. 57조 2항 보증이잖아요. 걔는 연대 채무 아니에요. 보증인이 어떻게 채무자가 돼요? 걔는 연대 보증입니다. 그렇지만 민기록에서는 동일하게 연대하여 그거 이외에는 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보셔도 예, 일단 무방합니다. 그래서 갑이 명의 대여자예요. 을이 명의 차용자예요. 그리고 병이 제3자입니다. 제3자가 악의 중과실이래요. 그거 주장 증명 책임 누구한테 당연히 있겠어요? 명의 대여자예요. 왜냐면 명의 대여자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이 중요하네요. 판례가 명의 대여자 갑은 상인이 아닐지라도 예, 인천 직할 시립병원이었습니다. 상인이 아니잖아요. 병원이니까. 그리고 명의 차용자는 상해가 아닐지라도 24조의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외관법리라고 쓰실 때 외관법리 쓰시면 되는데요.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외관을 신뢰. 그래서 외관의 존재는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했다. 부여는 사용 허락했고요. 예. 특히 여기 가로 한번 보실래요? 묵시적 영업임대의 경우에는 부수적 사실 필요해요. 좀만 이따가 다시 볼게요. 그다음 외관 신뢰, 예, 악의 중과실입니다. 악의 중과실. 상법은 대부분이 악의 중과실이에요. 민법에 비해서 일반 서민에 비해서 상인들은 조금 더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민법에서는 선이 무과실일 경우가 많은데 예, 상법은 대부분 다 악의 중과실로 보시면 돼요. 근데 상법에서 표현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가 대표권 남용 있죠. 그는 민법의 법리를 차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만 선이 그 무과실이에요. 다시요. 대표권 남용 있죠. 상법은 지금 다 정리됐어요. 939조가 지금 악의 중과실로 바뀌면서 한 2년 전 재판으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서 상법은 다 악의 중과실로 다 통일화됐는데 딱 한 가지 표현 대표이사에서 대표권 남용은 민법 107조의 단서 유추적 용서를 민법을 가져오기 때문에 걔만 예, 악의 과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이 무과실이죠. 근데 밑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존부신의 법리가 쓰이는 게 크게 24조의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있어요. 39조의 부실 등기가 있고요. 395조의 표현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예, 알면서 방치라는 요건은 둘 다 세 개 다 필요한데요. 아시나요 이거? 부수적 상황이 필요한 거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서는 부수적 상황이 필요합니다. 객관식 많이 나왔어요 이거. 예. 위에 보시면 외관 부여에서 여기 특히 묵시적 영업인대는 부수적 사실 필요 있죠. 요 말이에요 요 말. 객관식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법 교수님들이 부진적 연대채무를 좋아하세요. 이거 객관식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부진적 연대채무는 절대율을 예, 미치는 게 딱 대변 탁상 4개밖에 없거든요. 대불 변제, 변제, 공탁, 그 다음에 상계가 판례로 들어왔죠. 그 외에 이행 청구, 채무 승인, 면제, 소멸시효, 완성 중단, 시효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죠? 예, 요거 꼭 객관식 포인트니까 많이 보시고요. 부진적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소송 뭐예요? 통공이야, 통공. 그죠? 예, 요 뭐 대단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대단해 보이는 거를 통공으로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뭐 독담창 아니면 보참이 얘들 실제로 20%밖에 안 나왔어요. 대부분 다 80% 통공 나왔습니다. 통공. 예. 통공 아시고요. 23조의 상호 폐지 청구 얘도 나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등기가 위에 볼게요. 등기가 X, 등기가 O. 예, 등기가 없을 때가 있고 뭐요? 상호를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등기가 없으면 부정한 목적, 오인 강연성, 손해 염려를 다 증명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등기를 해놓으면 뭐만 있으면 돼요? 오인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소경 양수인의 책임이 있네요. 얘도 뭐라고요? 부진적 연대채무. 57조 1항 빼고는 다 부진적 연대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인과 채무, 인수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 책임을 지는 경우 예, 계약에 의한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 양도가 존재하고요. 상호 소급 존재, 그 다음에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대요. 이 집 문구 하나하나가 다 판례예요. 가로치고 제가 써놨죠. 주요 부분에서 동일하면 충분히 다 판례입니다. 판례. 영업상 채무여야 되고요. 영업상 채무는 영업과 관련된 그 밖의 채무도 돼요. 그럼 뭐도 돼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채무도 포함. 상법에서 여기 포인트인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채무도 포함되는 거는 상행위에 관한 채무면은 포함돼요. 근데 뭐가 안 되죠? 상사소멸시효. 그죠? 요게 다르잖아요. 상사소멸시효는 상행위가 기본 행위였는데 그게 불법행위 손배래요. 그럼 민사채무예요. 10년, 20년. 그것만 구유하시면은 예, 상호소경 양수인의 책임에도 불법행위한 손배 채무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요.
상사시효만 불법행위 소면 안 돼요. 나머지 다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부당이득금 되는 거예요, 다. 그죠? 예. 그리고 예, 채권자 선입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바로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가 있고 통지가 있거든요. 등기는 혼자 해도 되겠죠? 우리 등기 혼자 해도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등기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면제해요. 그렇지만 통지는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통지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면제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객관식 포인트인데요. 이해하시면 되죠? 예, 상호 자체는 물론 영업표지 소경도 유치 적용돼요. 삼성건설이 아니라 레미안 됩니다. 레미안. 예, 그리고 영업 임차인은 영업 임차 이것도 쟁점인데요. 안 되죠. 임차인은 양수인 아니잖아요. 양수인은 양도인한테 전체 받은 건데 임차인은 렌탈한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객관식 포인트입니다. 예, 불법행위는 손배채무 왜 자꾸 그 교수님들 강조하시냐면요. 상사시효가 안 돼요. 불법행위라는 손배채무가 상사시효가 아니라 얘는 민사시효예요. 그것 때문에 걔랑 비교해서 우리가 헷갈릴 걸 알고 계속 내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리고 현물취자 방식으로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다 객관식 나왔던 거예요. 우리 기출. 법인격 부인로 예, 무한 혼주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부자력 무한으로 제가 두 문자 뜨려고 그냥 완 이렇게 가로치고 한 쓴 거고요. 무한 혼주 예. 주주의 회사 지배의 완전성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혼용 그 다음에 주관적 의도도 필요합니다. 민사법에서는 주관적 의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 여기도 똑같네요. 불법행위로 손배 청구면 영업상 채무이면 포함되네요. 다시 뭐만 안 된다고요? 상사시효 때문에 불법행위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내년에 나올 거예요. 이거. 무조건 객관식 나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하죠. 내년에 또 나오는 거 상사유치권. 예. 민사유치권 있어요. 우리 아시죠? 일반 상사유치권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 상사유치권이 있어요. 표 한번 볼게요. 운주 대위의 순서로 외워주시고요. 다시요. 민사는 채무자 소유 아니어야 돼요. 근데 결렬성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X5죠. 근데 누구? 운주 앞쪽. 운주는 민사랑 똑같아요. 운송이, 운선, 주선이. 그죠? 표 그대로 외워주세요. 헷갈리니까. 운주는 예, 민사 유치권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운송이, 운선, 주선이는 채무자 소유 아니어야 되고 결렬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상사는 사실 민사 유치권이랑 반대죠. 그래서 뭐예요? 채무자 소유기만 하면 돼요. 그럼 결렬성 없어도 되고요. 이러기 때문에 이미 저당권 성립 후에 유치권이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문제가 돼요. 왜냐면 민사 유치권은 결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이미 있어도 유치권 대항할 수 있어요. 그죠? 결렬성이라는 게 되게 그 유치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서 딱 그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좁아요. 근데 일반 상사는 채무자 소유면 된대요. 엄청 넓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실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특별 상사는 운주 대위로 외우시고요. 운주는 그러면은 일반 상사랑은 운주는 반대네요. 다시 운송이, 운선, 주선이 반대. 다 객관식 포인트예요. 그래서 민사랑 똑같다라고 외워주시고 와 대리상 위탁 매매에는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된대요. 심지어 결련성도 없어도 된대요. 가장 강한 애네요. 대리상 위탁 매매. 그죠? 또 한 가지 한번 볼게요. 중개인. 유치권 있나요? 없어요. 객관식 나왔습니다. 기출. 중개는 없어요. 이거 장난 많이 쳐요. 예. 그래서 채무자 소유일 것은 일반 상사만, 결련성 요거는 민사, 운주, 특별 상사만, 저항권의 대항은 민사 유치권만. 그죠? 그리고 상사 매매랑 상사 유치권 공동점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모두 상인. 이거 올해 기출에 나왔죠, 변시. 모두 상인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갖고 예, 58조 일반 상사 유치권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상사 매매입니다. 예, 상인과 모두 상인과 외워주세요. 모두 상인과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상사 매매랑 상사 유치. 그죠? 예. 나머지는 한 명만 상인이면 돼요. 예. 그래서 상인으로 인한 채권일 거, 그 다음에 변제의 도래입니다. 예. 그거 봐주시면 되고. 예, 유지 계약도 나왔네요. 약정. 동산, 부동산, 주식 모두 가능합니다. 밑에 볼게요. 주식 양도나 질거 설정 이런 거 비교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식 양도는 뒤쪽에 나오고 질거 설정은 앞쪽에 나오잖아요. 상법에서 조문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물어봐요. 교수님들은. 그래서 볼게요. 일단 합의랑 교부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주식 양도나 질거 설정. 근데 우리 인도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인도, 점유 계정이 있어요. 근데 주식 양도는 점유 계정이 돼요. 근데 우리 이거 봤죠? 민법에서는 뭐가 안 돼요? 선의 취득이 점유 계정에 의한 방법 안 되잖아요. 그럼 질권 설정이랑 비슷하네요. 선의 취득이. 그죠? 다시요. 주식 양도는 네 가지의 인도,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 인도, 점유 계정까지도 다 돼요. 근데 질권 설정은 점유 계정이 안 돼요. 그럼 뭐랑 비슷하다? 선의 취득. 민사법에서, 예, 민법에서 선의 취득 점유 계정에 의한 방법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같이 외워두시면은 문제 나왔을 때 안 헷갈리십니다. 이 발기 설립, 모집 설립도 객관식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은 좀 그렇죠. 상법 교수님들이 좋게 말하면 좀 섬세하신 거고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이렇게 뭐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작은 것까지도 좀 많이 그 문제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기설립, 모집설립 예, 두 가지 옆에 비교하시고요. 주식의 인수는 발기인 인수하겠죠. 당연히 발기인 인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모집설립은 모집 주주입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발기설립 필요 없어요. 모집설립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설립 경과조사랑 변태 설립 사항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죠? 딱 보면은 중요하겠죠. 이거 외우세요. 그대로. 설립 경과조사는 발기설립은 이사와 감사한테 합니다. 그리고 발기인한테 보고하고요. 예, 모집설립도 설립 경과조사는 이사와 감사가 해서 창립총회 보고해요. 예, 차이점이 있으면 객관식 포인트예요. 이미 나왔어. 이미 우리 벤치 나왔어. 이거 기출에 기출. 변태 설립 사항은 예, 이사가 법원에 그리고 검사인이 법원에 보고해야 되는 게 발기설립. 그 다음에 다시 모집설립은 차이가 있네요. 발기인이 법원에 그리고 창립총회 보고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 이미 기출 나왔습니다. 또 나옵니다. 이거 나온 지 좀 됐어요. 그 다음에 현물취득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예, 일단 중요한 거는 현물취득자는 재산인수는 변태설립 사항이에요. 변태설립 사항. 근데 사후설립은 변태설립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두 개 비교하시고 밑에 있는 내용은 표로 딱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도 다 기출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주주총회 결의 하자 해소가 있어요. 뭐뭐 있어요? 취소 해소가 있고요. 무효 부존재 확인 해소가 있어요. 위에 먼저 볼게요. 취소 해소는 두 가지예요. 소집 절차 결의 방법이 경미한 동그라미 경미한 방법의 하자예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취소 해소를 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내용이 정관 위반이에요. 정관 위반. 그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취소 해소의 요건인 줄 알았더니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 동그라미 중대한 하자로 갔대. 얘는 부존재 확인 해소로 가야 돼요. 그리고 취소 해소를 하려고 봤더니 내용이 정관의 위반이 아니라 법령 위반이래요. 얘는 무효 확인 해소로 가야 돼요. 그럼 실익이 있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취소 해소, 부존재 확인 해소, 무효 확인 해소. 그 다음에 부당결의 취소 변경 해소라는 게 있어요. 예, 조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셔서 제가 넣어놨고요. 예, 소의 원인은 취소 해소 절차의 경미한 하자, 내용의 정관 위반. 부존재 확인 해소는 절차의 중대한 위반. 무효 확인 해소는 내용의 법령 위반. 그리고 예, 부당결의 취소 변경 해소는 내용의 하자입니다. 하자. 소의 성질은 이거 알아두세요. 부존재 확인 해소, 무효 확인 해소는 확인 해소입니다. 확인 해소. 말에 나와 있죠. 확인 소송 소리예요. 확인 소송설. 나머지는 형성 해소고요. 예, 원고 누가 되는지 차이가 있잖아요. 예, 주리감입니다. 취소에는 주리감이고요. 확인은 뭐예요? 확인에 이익이 있는지 하면 돼요. 그리고 예,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는 특별 이해관계. 피고는 당연히 다 회사. 제소권 기간이 있어요. 취소에서는. 그래서 결의일부터 2개월 내입니다. 2월 내. 그리고 확인해서는 뭐 제한 없죠. 소유 절차 모두 동일하고요. 예, 재량 기각의 취소에서는 있어요. 재량 기각. 예, 재량 기각. 법원이 재량으로 기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대세효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대세효 효구표 다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예, 이거 볼까요? 다른 주주와의 공동 이거 뭐예요? 유필공이잖아요. 근데 단독으로 소출할 수 있나요? 유필공은 돼요. 단독 돼요. 예, 고필공이랑 유필공 절차가 다를 때예요. 그죠? 예, 합의락적인 필요는 있지만 절차가 다를 때이기 때문에 얘는 예, 일부 각하 누락 취하 가능합니다. 이거 이 민소랑도 엮여서 잘 나오겠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예. 이사회랑 주주총회입니다. 예, 이사회랑 주주총회 진짜 문제 봐시죠. 사령도 그렇고 객관식도 그렇고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이사회, 주주총회. 소진 누가요? 이사회가 결정해서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서 발송하면 돼요. 이사회는 이사회끼리 그냥 모이자고 하면 돼요. 소집통지 언제? 일주일 전 위원회 동일. 근데 주주총회 봐봐요. 이사회는 일단 회사에 있잖아요. 이사들. 그러니까 그렇게 소집 절차가 빡세지 않아요. 근데 주주총회는 회사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주 전에 또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10일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사회 봐봐요. 정관으로 단축 가능하고 전원 동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 전화로 모이자 하면 모일 수 있어요. 예, 이미 나왔습니다. 대상은 이사 감사겠죠. 당연히 이사회. 다시요. 이사회에 감사도 들어가요. 감사도 우리는 이사로 봐요. 임원이 임원. 그리고 주주총회는 예, 주주입니다. 통지 방법은 봐봐요. 특별한 제한 없어요. 구두 이메일 다 돼요. 왜냐면 회사 안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주총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각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얘도 우리 나왔죠. 사례형에 그 주주의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예. 각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미리 동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편 송달보다 전자문서 이메일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약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의 목적사항 기재하지 않죠. 근데 주주총회는 반드시 기재해요. 예. 사령도 나왔어요. 얘도. 예. 여기 있는 거 지금 객관식은 당연히 다 나왔고 사령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쟤는 뭐야? 제목만. 의안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이것도 있네요. 이래서 상법이 어려워요.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 선임 시에 의안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하자 소송이 있습니다. 예, 소급표는 둘 다 있고요. 그렇지만 대세효는 이 사회는 없어요. 왜냐면 일반 민소법상 서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주총회는 예, 대세효까지 있어요. 예. 관할 왜 똥을 훔쳤을까요? 당사자과 피고는 둘 다 해서고요. 관할 일반 민소법상 소기 때문에 각각의 관할이 다 있을 거잖아요. 원고 피고 다 그쪽. 예. 그래서 일반 관할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는 예, 전속 관할입니다. 본접수제죠. 전속 관할 중요하죠. 선임 이사회는 예, 대표이사, 그 다음에 감사 이사의 보통 결의. 예, 요거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해요. 주주총회, 그죠? 이사 감사의 예, 선임에 있어서는 보통 결의라 되는데 해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입니다. 보통 결의 한번 볼까요? 특별 결의 얘도 많이 나왔죠. 보통 결의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2분의 1 출석이에요. 이게 의사 정주수라고 말했고요. 출석 이사의 2분의 1 이상. 정관으로 높일 수는 있어요. 근데 낮게는 또 안 된대요. 야, 이거 다 개까지 나왔습니다. 팔립니다. 보통 결의 주주총회 볼까요? 주주총회 의결권 2분의 1 과반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정관으로 의사 정주수 규정 가능합니다. 특별 결의. 특별 결의 이사회 되는 거 3개예요. 자기해, 예, 자기거래 승인, 회사기획 유용, 그 다음에 감사위원 해임인데 해임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문자 따기 쉽게 하려고 자기해라고 했고 자기만 외웠어요. 자기. 그래서 이사회 얘는 무조건 뭐라고 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특별 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결의 위임, 이사회 결의 위임 될까요? 안 되죠. 임원들인데 얘가 어떻게 위임을 해요? 대리행사 안 됩니다. 근데 주주총회는 가능해요. 그리고 얘도 나왔습니다. 객관식. 정관으로도 주식회사에서는 전면적 금지는 안 돼요. 그렇지만 제한은 가능합니다. 예, 결의 방법 예, 요거 정관에 있으면 서무현으로 가능하고요. 이사회 결의를 하면 전자적 방법으로도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예, 두 문자입니다. 정서 이전 이거 객관식 포인트고요. 예. 그래서 190조 본문을 준용하는지 아니면 그 190조 자체를 준용하는지가 어려우니까 꼭 봐주세요. 190조 본문만 단서가 아니라 본문만 준용한다면 왠지 조금 적용할 것 같잖아요. 얘가 본문 적용이 대세효 소급표 둘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느낌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준용한다는 건 190조 본문과 단서를 다 준용한다는 거잖아요. 이때 소급표가 아니에요. 약간 느낌이 반대잖아요. 이거 꼭 구분해서 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결 문제 요거 또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여기 테미스 출시잖아요. 걱정된 부분은 7월 8월에 이제 이거 일반적으로 수업이랑 상관없이 7월 8월에 조금 예, 덥더라도 그 스파크를 올려가지고 좀 더 남들보다 열심히 하자 하나. 그 다음에 상사례 상객은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가성비 좋게 상사례 무조건 딱 50분만 쓰시고 상객은 남들보다 더 맞힐 정도만. 그리고 순환 하시면서 민법이나 민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미 지났잖아요. 좀 같이 하세요. 괜찮아요. 예, 상법에 대해서 상객이나 상사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셔도 그냥 뭐 저나 이광희 변호사님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조금 민법이나 민소가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예, 그 주간에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화이팅 하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